2008년 6월 27일 오후 경상북도 경산시의 평범한 주택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이날 저녁 5시경 2명의 중년 여성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으면서 이 조용한 도시는 곧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 사건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42세의 정미선 씨와 45세의 박선희 씨는 오후 내내 함께 인근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이웃이자 오랜 친구 사이였으며 주말마다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3자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박선희 씨 역시 2자녀를 키우며 남편과 함께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년 전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알게 되었고 비슷한 또래의 자녀를 둔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 함께 참석하고 명절이면 서로의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누어 먹는 사이였습니다. 이날도 두 사람은 평소처럼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했고 찜질방에서 몇 시간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찜질방 안에서 두 사람은 한증막에 들어가 땀을 빼고 식당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녀들의 학업 이야기, 남편들의 직장 이야기, 그리고 다가오는 여름휴가 계획 등 평범한 주부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선 시각은 오후 4시 30분경이었고 두 사람은 박선희 씨가 운전하는 흰색 SUV 차량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주차장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는 두 사람이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박선희 씨가 운전석에 앉고 정미선 씨가 조수석에 탑승한 후 차량은 주차장을 빠져나가 시내 방향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목격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가 지나고 7시가 되어도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미선 씨의 남편은 처음에는 장을 보느라 시간이 지체되는 것이라 생각했으나 저녁 8시가 넘어서자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박선희 씨의 전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가정의 남편들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아내들의 행방을 찾기 시작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두 사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키던 아내들이 연락도 없이 이렇게 늦은 적은 한 번도 없었기에 남편들의 불안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두 사람의 자녀들 역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응답이 없었고 집안은 순식간에 불안과 공포로 뒤덮였습니다. 혹시 어디선가 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가족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가족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즉시 수색에 나섰고 두 사람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찜질방 주변과 집으로 가는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직원들은 두 사람이 오후 4시 20분경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와 같이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서두르거나 불안해하는 기색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찜질방에서 집까지의 경로상에 있는 마트와 상점들을 일일이 확인했지만 그날 오후 두 사람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근 주유소와 편의점 직원들에게도 문의했으나 두 사람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진행된 수색에서 두 사람이나 차량에 대한 어떠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산시 전역의 주요 도로와 상가, 지역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인근 병원, 응급실에도 연락을 취했으나 두 사람과 일치하는 환자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야산과 저수지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을 찾을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두 사람의 행방은 오리무중이었고 경산시는 2명의 주부가 동시에 사라진 미스터리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충격과 불안에 휩싸였고 혹시 자신들도 비슷한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갔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몇 시간 후 경찰은 정미선 씨의 남편으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전달받았습니다.
실종 당일 오후 5시 10분경 정미선 씨가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정미선 씨는 남편에게 찜질방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중이라고 말했고, 집에 가기 전에 마트에 들러 저녁 반찬거리를 사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목소리에서 어떠한 이상 기운도 감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톤이었고 특별히 서두르거나 당황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통화는 약 1분 정도 이어졌고 아내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화가 정미선 씨가 남긴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경찰은 통신사를 통해 두 사람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정미선 씨의 마지막 통화 당시 기지국 위치는 찜질방에서 약 3km 떨어진 경산시 중심가 부근이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집으로 향하는 정상적인 경로상에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오후 5시 30분경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꺼졌고 더 이상 어떠한 신호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 시각이 사건의 결정적인 분기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휴대전화를 끈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강제로 전원이 꺼진 것인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박선희 씨의 남편 역시 아내로부터 오후 5시경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박선희 씨는 남편에게 정미선 씨와 함께 집으로 가는 중이며 정미선 씨가 마트에 들러야 한다고 해서 함께 들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녁 장사 준비 때문에 일찍 들어오라고 당부했고 박선희 씨는 알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통화 역시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이었고 박선희 씨의 목소리에서도 어떠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마트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경로상에 있는 대형마트 3곳과 중소형 마트 5곳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두 사람이나 박선희 씨의 차량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애초에 마트에 도착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계획을 바꿔 다른 곳으로 향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찜질방에서 마지막 통화 지점까지의 경로를 따라가며 주변 상가와 건물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들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간의 영상 분석 끝에 오후 5시 5분경 경산시 중앙로를 지나가는 박선희 씨의 차량이 포착되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차량은 정상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고 운전석의 박선희 씨와 조수석의 정미선 씨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그 이후 차량은 어느 폐쇄회로 텔레비전에도 잡히지 않았고 마치 공중으로 증발해버린 것처럼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추적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두 사람은 각자 카드로 입장료와 식사 비용을 결제했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카드 사용 기록도 없었습니다. 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도 확인했지만 실종 당일 이후로는 아무런 거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은 두 사람이 마지막 통화 직후 갑작스럽게 일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두 사람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두 사람에게 원한을 품은 사람이 있는지, 금전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갈등은 없었는지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정미선 씨는 평범한 전업주부로 특별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박선희 씨가 운영하는 음식점 역시 작은 규모로 큰 금전적 분쟁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도 두 사람은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으로 누구와도 다툼 없이 지냈다는 증언만 나왔습니다. 남편들의 직장과 사업관계도 조사했지만 역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점차 이것이 계획적인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사라졌다는 점, 마지막 통화 직후 휴대전화가 모두 꺼졌다는 점, 그리고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증발했다는 점이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나 의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범행의 동기나 용의자에 대한 단서는 전혀 잡히지 않았고 수사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전단지를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이고 언론에 호소하며 두 사람에 대한 제보를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12시간이 지난 6월 28일 새벽 5시 30분경
경산경찰서에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산시와 청도군을 잇는 지방도로 옆 한적한 농로에서 차량 한 대가 불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새벽 운동을 나온 인근 마을 주민이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한 것입니다. 소방대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했고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이 차량이 실종된 박선희 씨의 흰색 SUV임을 확인했습니다. 차량은 농로 끝자락 풀숲 사이에 세워져 있었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불을 지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차량 내부는 거의 완전히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의 시트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타버렸고 대시보드와 핸들도 녹아내려 있었습니다. 앞유리는 열기로 인해 깨져 있었고 뒷좌석 역시 심하게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반을 요청했습니다. 감식반은 차량 주변과 내부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는 인화성 물질을 뿌린 흔적이 발견되었고 특히 운전석 쪽 문 주변의 기름, 성분이 다량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차량에 휘발유나 신나 같은 인화성 물질을 뿌린 후 불을 질렀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다행히 사람이 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은 혹시 두 사람이 차량 안에서 화재를 당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지만 정밀 감식 결과 인체 조직이나 뼈 조각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차량에서 내린 후 어딘가로 끌려갔거나 이동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트렁크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트렁크는 상대적으로 화재 피해가 덜했는데 그 안에는 두 사람의 휴대전화와 가방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선 씨의 검은색 가죽 가방과 박선희 씨의 갈색 천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고 두 대의 휴대전화는 전원이 꺼진 채 가방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두 사람의 지갑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지갑 안에는 신분증과 현금, 신용카드가 모두 남아 있었습니다. 정미선 씨의 지갑에는 15만 원, 박선희 씨의 지갑에는 8만 원의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범행의 목적이 단순 금품 강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화장품, 손수건, 차 열쇠 등 일상적인 소지품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회수하여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했지만 특별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통화 이후 두 사람의 휴대전화는 오후 5시 30분경 같은 시각에 전원이 꺼졌고 그 이후로는 어떠한 활동도 없었습니다.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농로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서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감식 결과 이 타이어 자국은 박선희 씨의 차량 것이 아닌 다른 차량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타이어 폭과 무늬로 보아 중형 세단이나 SUV 차량으로 추정되었고 이 차량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지역이 평소 차량 통행이 거의 없는 한적한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범인은 이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거나 사전에 답사를 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월 27일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에 이 일대에서 큰 불빛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 주민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창문 너머로 농로 쪽에서 붉은 불빛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누군가 쓰레기를 태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같은 시각에 이 일대를 지나가는 차량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어두워서 차량의 종류나 색상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불에 탄 차량의 발견으로 사건의 성격이 단순 실종에서 강력 범죄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지품이 차량에 남아있고 차량이 불태워졌다는 것은 범인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수사본부는 즉각 확대 편성되었고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추가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되면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용카드와 은행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실종 이틀째인 6월 29일 오전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시각인 6월 27일 밤 11시 이후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의 현금카드로 여러 차례 현금이 인출된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미선 씨의 계좌에서는 총 200만 원이, 박선희 씨의 계좌에서는 180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인출은 경산시 외곽의 세 곳 다른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이루어졌고 모두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해당 현금 자동 입출금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카드를 사용한 사람은 피해자인 정미선 씨나 박선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영상에는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한 명이 현금 자동 입출금기 앞에서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남성의 키는 약 175cm 정도로 추정되었고 체격은 보통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듯 여러 차례 뒤를 돌아보며 신경질적인 행동을 보였고 카드를 삽입할 때도 손을 떨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첫 번째 인출은 밤 11시 15분경 경산시 외곽의 한 편의점 앞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성은 정미선 씨의 카드로 1회 인출 한도인 100만 원을 뽑아갔습니다. 이어서 11시 40분경 약 2km 떨어진 다른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서 같은 카드로 다시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2시 30분경에는 박선희 씨의 카드로 100만 원을, 새벽 1시 10분경 같은 장소에서 다시 8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강제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현금을 인출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사건이 단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닌 계획적인 납치 및 강도 사건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현금 자동 입출금기 주변의 추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도 확보하여 분석한 결과 범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도 일부 포착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어두운 색상의 중형 세단 한 대가 현금 자동 입출금기 근처에 정차해 있다가 남성이 돌아온 후 출발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량 번호판은 의도적으로 가려져 있었고 차종을 정확히 특정하기는 어려웠지만 2000년대 초반 제작된 국산 중형 세단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차량 안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추가 인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 영상에서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포착되었고 이는 범행이 단독범이 아닌 2인 이상의 공범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현금 인출 시각과 장소를 토대로 범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첫 번째 인출 장소에서 두 번째 장소까지는 약 2km, 두 번째에서 세 번째까지는 약 3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계속 이동하면서 현금을 인출했는데 이는 추적을 피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으로 보였습니다. 인출된 총 380만 원이라는 금액도 수사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계획적인 범죄를 저지른 대가치고는 비교적 적은 액수였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더 큰 범행을 계획하고 있거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혹은 범인이 카드 사용 흔적이 남는 것을 우려하여 일정 금액만 인출하고 멈춘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현금 자동 입출금기 영상 속 남성의 신체적 특징과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몽타주 작성을 시도했습니다. 비록 얼굴이 가려져 있었지만 체형과 걸음걸이, 옷차림 등을 토대로 대략적인 인상차기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남성은 검은색 야구,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 남색 점퍼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청바지에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토대로 수배 전단을 제작하여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명백한 강력 범죄로 규정되었고 경북지방경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여 대규모 수사를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산 사건이 강력 범죄로 전환되어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7월 5일, 약 200km 떨어진 전라북도 임실에서 유사한 수법의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경, 임실군 한 시골 마을 인근 도로를 혼자 운전하던 38세 여성 김모 씨가 괴한들에게 납치될 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 씨는 친정집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이었고 한적한 지방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따라오던 승용차가 김 씨의 차량을 추월하더니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김 씨가 놀라 차를 세우자 승용차에서 2명의 남성이 내려 김 씨의 차량으로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운전석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다른 한 명은 조수석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남성 모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김 씨는 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경적을 크게 울리며 저항했습니다.
순간적인 판단으로 차량을 후진시켜 범인들의 차량을 피한 후 도로 옆밭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량이 밭에 빠져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게 되었지만 김 씨는 차에서 내려 인근 민가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범인들도 뒤쫓아왔지만 김 씨가 큰 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치자 민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범인들은 급히 차량으로 돌아가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김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임실경찰서는 현장에 출동하여 김 씨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범인들의 특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인은 2명이었고 한 명은 키가 175cm 정도의 마른 체격이었으며 다른 한 명은 키가 약간 작고 보통 체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고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범인들이 사용한 차량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김 씨는 공포에 떨면서도 범인 차량의 번호판 일부를 기억해냈습니다. 번호판의 앞자리 2 숫자와 뒷자리 1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차량은 회색 또는 은색의 중형 세단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즉시 경북 경산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과의 연관성을 의심했습니다. 범행 수법이 너무나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혼자 운전 중인 여성을 노린 점, 2명의 남성 범인, 중형 세단 차량 사용, 얼굴을 가린 모습 등이 경산 사건의 정황과 일치했습니다. 임실경찰서는 즉시 경북지방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연락을 취했고 양측은 공동수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경산수사팀은 김 씨를 직접 만나 상세한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 씨는 범인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범인들은 마치 사전에 계획한 듯 매우 빠르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차량으로 앞을 가로막은 즉시 양쪽 문으로 접근한 것이나 흉기를 소지한 것 등이 모두 계획적인 범행임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김 씨가 제공한 차량 번호 정보는 수사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차량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해당 번호판 조합과 일치하는 회색 또는 은색 중형 세단 목록을 추출했습니다. 범위를 좁혀간 결과 약 150대의 차량이 용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차량들의 소유주를 일일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차량 소유주의 전과 기록, 거주지, 최근 행적 등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임실 사건 현장에서도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범인 차량이 급정거하면서 도로에 남긴 타이어 자국이 채취되었고 이는 경산에서 발견된 타이어 자국과 비교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범인들이 김 씨의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면서 남긴 지문 흔적도 일부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임실 사건의 범인이 경산 사건의 범인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같은 범인이라면 경산에서 범행에 성공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며 추가 범행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는 범인들이 특정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전국을 떠돌며 범행을 저지르는 이동형 범죄자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긴급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범인들이 계속해서 이동하며 범행을 저지를 경우 추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경찰은 전국의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하여 유사한 수법의 범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도록 지시했고 특히 한적한 도로를 혼자 운전하는 여성 운전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임실 사건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제공한 차량 번호 정보와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 차량의 범위를 대폭 좁혀나갔습니다. 동시에 전국의 전과자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유사 범죄 전력이 있는 인물들을 집중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도, 절도, 폭력 전과가 있으면서 최근 출소한 인물들에 주목했습니다. 7월 10일 수사팀은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습니다. 경산 지역 현금 자동 입출 금기 영상에 나타난 남성의 걸음걸이와 체형이 과거 유사 범죄로 복역했던 전과자 김태규 씨와 비슷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입니다. 40세의 김태규 씨는 과거 강도 및 상해 혐의로 2차례 복역한 전력이 있었고 최근 2007년 12월에 출소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태규 씨의 최근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떠돌며 일용직 노동을 하고 있었고 가족들과도 연락이 거의 끊긴 상태였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 그는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경북과 전북 지역을 오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경산 사건이 발생한 6월 27일과 임실 사건이 발생한 7월 5일 모두 해당 지역 인근에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가 김태규 씨에게 집중되면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김태규 씨가 과거 복역 중이던 2005년 같은 교도소에서 조성훈 씨라는 인물과 함께 수감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발견된 것입니다. 30세의 조성훈 씨 역시 절도와 사기 전과가 있었고 2006년에 출소한 후 역시 일정한 직업 없이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두 사람은 수감 기간 동안 매우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고 출소 후에도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교도관은 두 사람이 출소를 앞두고 함께 무언가를 계획하는 듯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성훈 씨의 행적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분석한 결과 놀랍게도 김태규 씨와 거의 동일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두 사람은 경산 사건과 임실 사건 당시 모두 같은 지역에 있었고 자주 만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공범 관계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7월 15일 수사팀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임실 사건 피해자 김 씨가 기억한 차량 번호와 일치하는 회색 중형 세단이 조성훈 씨의 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차량은 조성훈 씨가 출소 지인으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는 김태규 씨와 함께 사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혐의는 특수강도, 살인, 사체유기 등이었습니다. 비록 아직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두 사람이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경찰은 두 용의자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동시에 두 사람이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역의 잠복 수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7월 18일 오후 2시경 경기도 수원시의 한 모텔 인근에서 김태규 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목격되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모텔 주변을 포위한 후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모텔 2층 한 객실에서 김태규 씨가 혼자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경찰은 객실 문을 두드리며 투항을 권유했습니다. 김태규 씨는 처음에는 저항했지만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의 가방 속에는 충격적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칼 2자루, 케이블 타이 수십 개, 무전기 한 쌍, 검은색 마스크 여러 장, 장갑, 그리고 밧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명백히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가방 속에서 여성용 귀금속이 발견된 것입니다. 금반지 2개와 금목걸이 1개가 작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귀금속들을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의 가족들에게 확인시킨 결과 실종 당일 두 사람이 착용하고 있던 것과 동일한 물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김태규 씨가 두 사람의 납치 및 살해에 직접 관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김태규 씨는 체포 직후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떠한 진술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경북 경산으로 이송하여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시에 공범인 조성훈 씨의 행방을 추적하는 작업도 계속되었습니다. 김태규 씨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수사팀은 공범인 조성훈 씨의 검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김태규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체포 직전까지도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김태규 씨가 체포되기 하루 전인 7월 17일 밤 두 사람은 약 20분간 통화를 했고 그 이후 조성훈 씨의 휴대전화는 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조성훈 씨가 김태규 씨의 체포 소식을 듣고 도주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조성훈 씨의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는 경기도 평택 지역에서 포착되었고 경찰은 평택과 인근 지역의 수사망을 집중했습니다. 전국의 교통 요충지와 터미널, 역 등에 조성훈 씨의 사진을 배포하고 검문 검색을 강화했습니다. 7월 20일 오전 10시경 평택의 한 여관 주인으로부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수배자와 비슷하게 생긴 남성이 사흘째 투숙 중인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여관 주변을 조용히 포위한 후 해당 객실로 접근했습니다. 경찰이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조성우 씨는 결국 저항 없이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그는 극도로 초췌한 모습이었고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객실 수색한 결과 그의 가방에서도 범행 도구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케이블 타이, 테이프, 장갑, 그리고 현금 약 1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현금은 경산 사건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의 일부로 추정되었습니다. 두 용의자가 모두 검거되면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며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김태규 씨는 귀금속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주장했고 조성우 씨는 범행 당일 다른 곳에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휴대전화 위치 기록, 차량 이동 경로, 그리고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 모든 증거가 두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두 사람을 분리하여 조사했습니다. 김태규 씨와 조성우 씨를 각각 다른 조사실에서 신문하며 진술의 모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진술을 맞추려 했지만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조성우 씨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7월 23일 새벽, 나흘간의 조사 끝에 조성우 씨가 처음으로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과 김태규 씨가 경산에서 두 주부를 납치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교도소에서 만나 출소 후 함께 돈을 벌기로 계획했고 손쉬운 대상으로 여성들을 노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금품만 빼앗을 생각이었지만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성훈 씨의 자백이 나오자 김태규 씨도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월 24일 오후 김태규 씨도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사건의 전말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6월 초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경산 지역의 찜질방과 마트 주변을 며칠간 답사하며 적당한 대상을 물색했다고 했습니다. 6월 27일 찜질방에서 나오는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를 발견하고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적한 도로에서 앞을 가로막고 차를 세운 후 흉기로 위협하여 두 사람을 제압했습니다. 두 사람은 공포에 질려 저항하지 못했고 김태규 씨와 조성우 씨는 두 사람을 자신들의 차량 트렁크에 태웠습니다. 케이블 타이로 손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이후 경산 외곽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여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강제로 알아냈습니다. 두 피해자는 목숨을 구걸하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고 김태규 씨와 조성우 씨는 밤늦게까지 여러 현금 자동입 출금기를 돌아다니며 돈을 인출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씨의 자백은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어떻게 했는지,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조성훈 씨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애매하게 얼버무렸습니다. 수사관들은 두 사람이 살인 혐의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핵심 부분을 숨기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두 용의자를 현장으로 데리고 가 범행을 재현하도록 했습니다. 7월 26일 김태규 씨와 조성우 씨는 수갑을 찬 채 경찰과 함께 경산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납치한 장소, 현금을 인출한 장소들을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선희 씨의 차량을 불태운 농로로 안내했습니다. 현장 재현이 계속되면서 김태규 씨의 태도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불에 탄 차량이 발견된 농로에 도착했을 때 그는 한동안 말없이 주변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시신이라도 찾아 장례를 치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 진실을 밝히는 것만이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7월 27일 오후 조사실로 돌아온 김태규 씨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일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 인출을 마친 후 두 사람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했다고 했습니다. 풀어주면 즉시 신고할 것이 뻔했고 그렇다고 계속 데리고 다닐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김태규 씨는 경산에서 청도 방면으로 이어지는 산길 깊숙한 곳으로 차를 몰았고 인적이 전혀 없는 산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시각은 새벽 2시경이었고
주변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두 사람은 트렁크에서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를 끌어냈습니다. 두 피해자는 오랜 시간 좁은 트렁크에 갇혀 있었고 극도의 공포와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김태규 씨는 자신이 가져온 밧줄로 두 사람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정미선 씨가 먼저 살해되었고 이어서 박선희 씨도 같은 방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조성훈 씨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주변을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범행 시각은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추정되었습니다. 살해 후 두 사람은 시신에서 귀금속을 벗겨냈습니다. 금반지와 금목걸이가 그것이었고 나중에 이것들을 팔아 돈을 만들 생각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시신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산소 깊은 곳에 유기했습니다. 옷을 벗긴 이유는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시신은 포개져 있는 상태로 낙엽과 흙으로 대충 덮어뒀습니다. 시신을 유기한 후 김태규 씨와 조성훈 씨는 박선희 씨의 차량을 농로로 이동시켰습니다. 차량 안에는 두 피해자의 가방과 휴대전화를 트렁크에 남겨두고 차량 내부와 외부에 휘발유를 뿌린 후 불을 질렀습니다. 증거를 완전히 없애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차량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확인한 후 두 사람은 자신들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김태규 씨의 자백이 끝나자 수사관들은 즉시 시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태규 씨는 정확한 위치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대략적인 지역과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경산에서 청도로 넘어가는 산길 중간쯤, 도로에서 약 200m 정도 들어간 계곡 근처라고 했습니다. 큰 바위 2개가 나란히 있는 곳 인근이라는 단서도 제공했습니다. 7월 28일 새벽부터 대규모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경찰과 소방,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투입되어 김태규 씨가 지목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펼쳤습니다. 산림이 우거지고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라 수색은 쉽지 않았습니다. 김태규 씨도 수색에 동행하여 기억을 되살리며 위치를 찾으려 했지만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 환경이 변해 있었고 정확한 지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7월 30일 오후 3시경 마침내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김태규 씨가 말한 큰 바위에서 약 50m 떨어진 계곡 아래쪽이었습니다.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김태규 씨의 진술대로 옷이 모두 벗겨진 채 포개져 있었습니다. 위쪽에 있던 시신이 정미선 씨, 아래쪽이 박선희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시신 모두 목 부위에 밧줄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명확한 질식사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사인은 질식사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목뼈 주변의 손상 정도로 보아 상당한 힘으로 장시간 목을 졸랐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사망 추정 시각은 6월 28일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였고 이는 김태규 씨의 자백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명백한 살인 사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두 가족은 시신 발견 소식을 듣고 현장으로 달려왔지만 참혹한 모습에 오열하며 썰었습니다. 한 달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어 고통받던 가족들은 최악의 결과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미선 씨의 남편은 아내의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고 박선희 씨의 자녀들은 어머니를 부르며 울부짖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쯤 찔방에 다녀온다던 아내와 어머니가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되고 사인이 확정되면서 검찰은 김태규 씨와 조성훈 씨를 특수강도 살인, 사체유기, 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두 사람의 범행 동기와 계획이 더욱 상세히 드러났습니다. 김태규 씨와 조성훈 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출소 후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로 공모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출소 후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고 빠르게 돈을 벌 방법을 모색하던 중 범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의 범행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이 경산에서 빼앗은 380만 원은 결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에서 2명의 목숨을 빼앗을 만큼의 금액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 돈으로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하고 이후 전국을 돌아다니며 계속해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즉, 정미선 씨와 박선희 씨는 두 사람의 연쇄 범죄 계획에서 첫 번째 희생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임실에서 발생한 납치, 미수 사건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경산 사건으로부터 불과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여성을 노렸습니다. 만약 피해자 김 씨가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하지 못했다면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적을 역추적하면서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산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월 말 대구에서 6월 초 구미에서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을 미행한 흔적이 발견되었지만 당시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범행을 포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산의 두 주부는 두 사람이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성공한 첫 번째 범행이었던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사람이 체포 당시까지도 다음 범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김태규 씨의 가방에서 발견된 케이블 타이와 칼, 밧줄 등은 모두 새 것이었고 임실 사건 이후 새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성훈 씨의 숙소에서는 전국 지도와 메모지가 발견되었는데 메모지에는 여러 지역의 찜질방과 대형마트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체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전국을 떠돌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두 사람의 태도는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조성훈 씨는 눈물을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김태규 씨에게 끌려다녔을 뿐이며 직접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반면 김태규 씨는 냉소적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그는 재판정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변호인조차 그의 태도에 당혹스러워했습니다. 한 번은 재판장이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고 묻자 김태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법정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피해자 가족들은 분노와 절망에 울부짖었습니다. 검사는 두 사람 모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추가 범행 계획까지 고려했을 때 극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태규 씨의 경우 주범으로서 직접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조성훈 씨에 대해서도 비록 직접 목을 조르지는 않았지만 범행을 공모하고 방조했으며 사후 증거 인멸에도 적극 가담했다는 점에서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재판정에서 호소했습니다. 정미선 씨의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범한 주말 오후에 찜질방에 다녀온다던 아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세 자녀는 아직도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온다고 했습니다. 박선희 씨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생각하면 잠을 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두 범인에게 극형을 내려달라고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2009년 2월 1심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주범인 김태규 씨에게는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했을 때 생명을 빼앗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조성훈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1심 판결 이후 김태규 씨와 조성훈 씨 모두 항소했습니다. 김태규 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의 치밀한 계획과 증거, 인멸 행위는 명백히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조성훈 씨의 변호인은 그가 김태규 씨의 강압에 못 이겨 범행에 가담했을 뿐이며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형을 호소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2009년 7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김태규 씨에게는 사형, 조성훈 씨에게는 무기징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언급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년 여성 두 명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잔혹하게 살해당했다는 점에서 이 사건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인간의 생명을 도구처럼 여겼다는 점, 그리고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태규 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2010년 1월 상고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사형 집행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태규 씨는 사형이 집행되기 전인 2011년 8월 구치소 독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교도관이 아침 점호를 하던 중 그가 수건을 이용해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유서는 남기지 않았고 동기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교도소 관계자들은 사형 확정 이후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김태규 씨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 가족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정미선 씨의 남편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법에 의해 정당하게 처벌받기를 바랐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어 허무하다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사라진 것은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박선희 씨의 가족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라졌으니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조성훈 씨는 현재까지도 교도소에서 무기징역을 복역 중입니다. 그는 수감 초기 몇 년간은 모범수로 생활하며 가석방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피해자 가족들의 강력한 반대로 아직까지 가석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에 따르면 조성훈 씨는 현재도 정기적으로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지만 가족들은 그 편지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 가족들의 삶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정미선 씨의 세 자녀는 어머니 없이 성장해야 했고 특히 막내는 사건 당시 겨우 초등학생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잃은 슬픔과 함께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워야 하는 무거운 짐을 떠안았습니다. 박선희 씨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운영하던 음식점을 결국 문을 닫아야 했고 두 자녀는 심각한 정신적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딸은 사건 이후 몇 년간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2023년 사건 발생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 방송사가 이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미선 씨의 남편은 이제 중년이 된 자녀들과 함께 나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그날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고. 아내가 찜질방에 간다고 나설 때만 해도 평범한 주말 오후였는데 그것이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박선희 씨의 자녀들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겪었을 공포와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진다고. 평생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사라진 그날 이후 가족의 일상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습니다. 두 가족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알고 보니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는 사실이 가장 충격적이었다고. 두 사람은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니라 며칠간의 미행과 계획 끝에 표적이 되었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중 갑자기 생명을 빼앗겼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찜질방이나 대형마트 등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 주변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고 경찰은 이런 시설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미선 씨의 남편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는 그저 친구와 함께 찜질방에 다녀오는 평범한 오후를 보내려 했을 뿐인데 그것이 범죄자들에게는 범행의 기회가 되었다고. 누구도 일상 속에서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선희 씨의 남편도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일찍 들어오라고 당부했던 그 전화통화가 마지막이 될 줄 몰랐다고. 만약 그날 아내가 찜질방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집에 왔다면 하는 생각이 15년이 지난 지금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두 가족은 매년 6월 27일이 되면 그날을 떠올리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실종으로 시작된 이 사건이 알고 보니 계획된 살인이었고 두 사람은 그저 범인들의 첫 번째 희생양에 불과했다고. 만약 임실에서 탈출한 여성이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생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한순간에 비극으로 바뀐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초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수원남부경찰서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층 강력3팀 사무실에는 형사들이 하나둘 출근하여 각자의 자리에 앉아 전날 밤 발생한 사건들의 보고서를 검토하거나 참고인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책상마다 쌓여있는 서류, 더미와 커피, 자판기 앞에 줄 서 있는 형사들의 모습은 이 부서의 일상적인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아침 한 자리만은 비어 있었습니다. 창가 쪽 두 번째 책상, 바로 형사 박도영 씨의 자리였습니다. 박도영 씨는 올해 35살로 수원남부서 강력3팀에서 6년째 근무하고 있는 중견 형사였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순경으로 시작하여 빠르게 승진한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꼼꼼한 수사관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사건 수사에서 뛰어난 직관력을 보여주었고, 작년에는 수원 지역에서 발생한 연쇄 절도 사건을 해결하여 경찰청장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컴퓨터 모니터 옆에는 가족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팀장인 김철수 경위는 처음에는 박도영 씨가 개인적인 급한 일로 잠시 늦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형사라는 직업 특성상 밤늦게까지 사건 현장에 출동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가끔 아침에 지각하는 일이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전 10시가 넘어도 박도영 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김철수 경위는 같은 팀 형사들에게 박도영 씨에게 연락해보라고 지시했지만 무구의 전화에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고 집 전화로 걸어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후가 되자 팀 내부에서는 조금씩 불안감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영 씨는 평소 연락을 소홀히 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특히 근무와 관련된 일에는 누구보다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라도 당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동료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경위는 박도영 씨의 자택으로 직접 사람을 보냈고 오후 3시경 현장에 도착한 형사는 집 앞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편함에는 이틀치 신문이 그대로 꽂혀 있었고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불이 켜져 있는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튿날도 박도영 씨는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지각이나 무단결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원남부서 전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경무과에서는 박도영 씨의 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충청남도 천안에 살고 있었는데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아들이 사흘 전 주말에 잠깐 들렀다가 간 이후로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역력했고 평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하던 아들이 연락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사흘째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수원남부서장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박도영 씨의 실종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 그가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하여 위협을 받았거나 범죄 조직의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여러 가능성이 검토되었습니다. 강력3팀에서는 박도영 씨가 최근 담당했던 모든 사건 파일을 꺼내어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수사했던 사건은 수원 영통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었는데 이미 용의자가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별히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뿐만 아니라 그의 여자친구도 같은 시기에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이 정보는 박도영 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조회하던 중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상대가 정민아 씨라는 여성이었고 그녀와는 하루에도 여러 번 통화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동료 형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박도영 씨는 최근 약 1년 전부터 정민아 씨와 교제하고 있었으며 동료들에게도 그녀를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원 시내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고 박도영 씨는 그녀와의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친한 동료에게 털어놓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32살로 수원시 권성구에 위치한 중형종합병원의 내과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였습니다. 동료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녀는 성실하고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며 환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친절하고 세심해서 병동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키는 165cm 정도였고
단발머리에 동그란 안경을 쓴 그녀의 모습은 병원, 복도를 오가는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수원으로 올라와 이 병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었으며 병원 근처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 정민아 씨 역시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담당하던 내과 병동의 수간호사는 처음에는 그녀가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생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근무 특성상 가끔 몸이 안 좋거나 급한 일이 생기면 동료에게 연락해서 대신 근무를 부탁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민아 씨는 그런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간호사가 그녀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평소 연락에 즉각 응답하는 편이었고 특히 근무와 관련된 일에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그녀의 비상연락처로 등록되어 있던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친구는 바로 대학 동기였던 이수진 씨였습니다. 이수진 씨는 부산에서 약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정민아 씨와는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로 지금까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은 이수진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민아 씨가 연락 없이 결근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수진 씨는 즉시 정민아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마지막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민아 씨는 실종되기 바로 전날 밤, 이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 약 30분 정도 통화를 나눈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그때의 대화 내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평소보다 조금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박도영 씨와의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정민아 씨가 전화통화 말미에 했던 말이었습니다. 도영 오빠가 내일 저녁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씨는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는 정확히 말하지 않았지만 목소리에서 기대감과 설렘이 묻어났다고 이수진 씨는 회상했습니다. 혹시 청혼이 아닐까 하는 추측도 두 사람은 나누었고 정민아 씨는 웃으면서 그럴지도 모른다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정민아 씨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이수진 씨는 처음에는 혹시 박도영 씨와 좋은 시간을 보내느라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이 없자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민아 씨의 다른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취해보았지만 아무도 최근 며칠간 정민아 씨를 만났거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병원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던 선배 간호사는 실종 전날까지만 해도 정민아 씨가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했으며 퇴근 시간에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고 병원을 나섰다고 증언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부모님도 딸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부모님은 정민아 씨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전화 통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마침 그 주는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받느라 바빠서 평소보다 연락이 뜸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실종되기 일주일 전쯤 딸과 통화했을 때 딸이 남자친구와 잘 지내고 있으며 곧 시간을 내어 그 남자친구를 부모님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목소리가 행복해 보여서 안심했었는데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정민아 씨가 살던 원룸의 집주인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건물을 관리하면서 매일 아침 복도를 청소하는데 정민아 씨의 방 앞 현관문에는 사흘째 신문이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 정민아 씨는 아침마다 신문을 가져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 이상한 징조였습니다. 집주인은 혹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가 걱정되어 방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는 관리실로 돌아가 비상 열쇠를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특별히 난잡하거나 싸움이 있었던 흔적은 없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옷장 속 옷들도 제자리에 걸려 있었습니다. 다만 화장대 위에 놓인 핸드백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고 현관 신발장에서 평소 정민아 씨가
자주 신던 운동화 한 켤레가 사라진 것을 집주인은 확인했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 기록을 확인한 결과 정민아 씨의 차량도 실종 당일 아침 일찍 주차장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오전 6시 30분경 정민아 씨가 운전하는 흰색 소형 승용차가 주차장 출구를 통과하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녀는 평소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차를 몰고 나간 것입니다. 영상 속 그녀의 표정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특별히 강요당하거나 위협받는 모습은 아니었다고 경비원은 증언했습니다. 다만 조수석에 누군가가 타고 있었는지는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박도영 씨의 가족들이 정식으로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것은 그가 출근하지 않은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천안에 살고 있던 그의 어머니 박순자 씨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수원 남부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60이 넘은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고 접수 창구에서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내내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경찰관에게 아들이 평소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며 연락 없이 이렇게 오래 사라진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생긴 것이라고 간곡하게 호소했습니다. 함께 온 아버지 박정수 씨 역시 아들이 경찰관으로서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혹시 범죄자들의 보복을 당한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각 정민아 씨의 부모님도 부산에서 급히 올라와 수원 중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아버지 정철호 씨는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고 어머니 김영희 씨는 오랫동안 주부로 살아온 평범한 가정의 부모였습니다. 그들은 딸이 수원에서 혼자 생활하며 간호사로 일하는 것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최근에는 좋은 남자친구를 만나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에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연락 두절에 그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밤새 기차를 타고 수원까지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김영희 씨는 신고 접수를 마친 후에도 딸의 원룸으로 찾아가 방 안구석구석을 살펴보며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없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건의 실종 신고가 거의 동시에 접수되면서 수원 지역 경찰은 이 사건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 남부서와 중부서 사이에 정보 공유가 이루어졌고 두 실종자가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에서는 즉시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했고 실종자 중 한 명이 현직 형사라는 점에서 사건의 중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청 상황실에서는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광역 수색 계획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신문의 사회면에 작은 기사로 실렸던 것이 점차 전국적인 관심사로 확대되었습니다. 형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케이블 뉴스 채널들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3위권에 박도영 형사 실종이라는 키워드가 올라왔습니다. 기자들은 수원 남부경찰서 앞에 진을 치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취재하기 시작했으며 박도영 씨의 동료들과 정민아 씨의 병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방송사 뉴스 프로그램들은 저녁 시간대 메인 뉴스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 방송국은 박도영 씨의 경찰 경력과 그가 해결했던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면서 혹시 과거에 그가 체포했던 범죄자들 중 누군가가 출소 후 보복을 한 것은 아닌지 추측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내보냈습니다. 다른 방송사는 정민아 씨가 근무하던 병원을 찾아가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했고 그녀가 평소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으며 최근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매우 행복해 보였다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납치나 강도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수많은 추측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두 사람이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함께 잠적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박도영 씨를 아는 동료들과 정민아 씨의 친구들에 의해 즉각 반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책임감이 강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연락 없이 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온라인 사용자들은 범죄 조직의 소행일 가능성을 제기했고, 특히 박도영 씨가 수사했던 조직 폭력 사건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수원 시민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실종되었다는 사실은 일반 시민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시민들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오히려 위험에 처했다면 과연 누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팔달구와 권선구 일대 주민들은 혹시 연쇄 범죄의 시작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 이후 혼자 다니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교를 더욱 신경 쓰게 되었고, 여성들은 밤늦은 시간 외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초기부터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납치 사건일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사인 박도영 씨를 노린 계획적인 범죄이거나 혹은 두 사람이 우연히 강도나 납치범을 만나 사건에 휘말렸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은 교통사고와 같은 돌발 상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가던 중 사고를 당했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외진 곳에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박도영 씨가 담당했던 사건들과 연관된 보복 범죄의 가능성이었습니다. 과거에 그가 체포했던 범죄자들 중 최근 출소한 사람들의 명단이 작성되었고, 이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뇌부는 또 다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경찰 내부와 관련된 가능성이었습니다. 경사가 실종되었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외부 범죄자의 소행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혹시 박도영 씨가 내부 비리나 부정을 발견했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의 표적이 된 것은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감사관실과 정보과에서는 은밀하게 박도영 씨의 최근 업무 내역과 인간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메일 기록, 전화 통화 내역, 최근 작성한 보고서들이 하나하나 검토되었고, 혹시 이상한 점이나 평소와 다른 패턴이 없는지 분석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나흘째 되는 날, 수원 전역에서는 대규모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모든 가용 인력을 동원하여 두 실종자를 찾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가 수원 외곽 지역의 야산과 저수지 주변을 수색했고, 지상에서는 수백 명의 경찰관들이 조를 편성하여 주요 도로변과 공원, 유기된 건물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CCTV 분석팀은 수원시 전역에 설치된 수천 대의 감시카메라 영상을 검토하며 두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고 있었고, 정민아 씨의 차량 번호가 포착된 지점들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좁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의 한 주택가에서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단독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곳으로 좁은 골목길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전형적인 구도심 주거지역이었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그 골목에서 30년 넘게 살아온 70살의 김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 골목길에 사흘째 같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가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며 견인을 요청했습니다. 골목이 워낙 좁아서 그 차 때문에 다른 차들이 지나갈 수 없었고, 쓰레기 수거 차량도 진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관할 파출소에서 출동한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무단 주차 차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흰색 소형 승용차는 골목 한쪽에 비스듬하게 주차되어 있었고, 차량 외관상으로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차량 번호판을 확인한 순간 두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종된 정민아 씨의 차량이었습니다. 즉시 상황실에 보고가 들어갔고, 수색 작업을 총괄하던 수원남부서 형사팀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불과 10분도 안 되어 현장에는 10여 명의 형사들과 과학수사요원들이 도착했고, 골목 입구는 통제선으로 차단되었습니다. 차량 주변을 먼저 살펴본 형사들은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이 잠겨 있었고, 유리창에는 신문지와 종이로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의도적인 은폐 행위였습니다. 차량 주변 노면에는 핏자국으로 보이는 얼룩이 몇 군데 남아 있었고,
운전석 쪽 문 손잡이 부근에도 검붉은 색의 무언가가 묻어 있었습니다. 현장을 지휘하던 강력팀장 최민호 경감은 즉시 차량 내부를 확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학수사요원이 조심스럽게 운전석 문의 잠금 장치를 해제하고 문을 열었을 때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두 구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남성이, 조수석에는 여성이 앉아있는 자세로 발견되었습니다. 시신들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차량 내부에는 견딜 수 없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의복과 체격, 그리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소지품들을 통해 두 시신이 실종된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 이미 곧 확인되었습니다. 박도영 씨는 평소 즐겨 입던 청바지와 회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지 않았으며 부자연스럽게 좌석에 기댄 자세였습니다. 현장에서 예비 검시를 실시한 결과 두 시신 모두에서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자상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경우 가슴과 복부, 목 부위에 최소 10군데 이상의 찔린 상처가 있었고 특히 심장 부근에 깊게 관통한 치명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정민아 씨 역시 가슴과 목, 얼굴 부위에 여러 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으며 방어하려던 흔적으로 보이는 손과 팔의 상처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파견된 법의학 전문의는 예비 소견으로 사망 시점을 실종 당일이나 그 다음 날로 추정했으며 사인은 흉기에 의한 실혈사로 판단했습니다. 상처의 깊이와 각도, 분포 양상을 볼 때 예후 격렬하고 감정적인 공격이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수집되었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그리고 뒷좌석에는 대량의 혈흔이 있었고 특히 조수석 쪽 바닥에는 피가 고여있던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차량 내부 곳곳에서 지문이 채취되었고 혈흔 샘플들이 DNA 분석을 위해 수거되었습니다. 뒷좌석 바닥에서는 찢어진 티슈와 함께 정민아 씨의 것으로 보이는 핸드백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는 지갑과 휴대전화, 화장품 등 일상적인 소지품들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는 강도 목적의 범행이 아니었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박도영 씨의 휴대전화도 운전석 옆 수납 공간에서 발견되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고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였습니다. 트렁크를 열어본 결과 특별한 물건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내부 카펫에서도 소량의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이는 범행 후 범인이 트렁크를 열어본 흔적이거나 혹은 범행 과정에서 무언가를 트렁크에서 꺼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차량 외부에서는 타이어 자국과 신발 자국들이 발견되었고 이것들 역시 모두 사진 촬영되고 석고본이 띄어졌습니다. 골목 입구 쪽 벽면에서는 혈흔이 튄 흔적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범행이 차량 내부뿐만 아니라 차량 밖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주변 주민들에 대한 긴급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골목 양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들이었고 사흘 전쯤 밤늦은 시간에 이 차가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주민은 그날 밤 11시쯤 집에 돌아오다가 이 골목에서 차 한 대가 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어두워서 자세히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주민은 그날 밤 잠을 자다가 비명 소리 같은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정확한 시간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새벽 한두 시쯤 누군가 빠르게 걸어가는 발소리를 들었다고 했지만 창문을 열어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골목 입구와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이 수집되어 분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은 워낙 오래된 주택가라서 CCTV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장 가까운 카메라도 골목 입구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 카메라에는 실종 당일 밤 11시 40분경 정민아 씨의 차량이 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 몇 명이 타고 있었는지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약 1시간 후인 새벽 12시 40분경에는 한 사람이 골목에서 나와 빠르게 걸어가는 모습이 촬영되었는데 어둠 속이라 인상착의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정밀 부검이 실시되었습니다. 부검을 담당한 법의학 전문의 이상원 박사는 20년 넘게 수천 건의 부검을 집도한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사건의 시신들을 보면서 범인의 극심한 분노와
징후를 느낄 수 있었다고 나중에 진술했습니다. 부검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놓인 두 시신은 범행의 잔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시신에서는 총 14군데의 자상이 확인되었고 정민아 씨의 시신에서는 16군데의 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살해를 목적으로 한 범행이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극도의 고통을 주려는 의도가 담긴 범행이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상처들의 위치와 깊이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매우 감정적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박도영 씨의 경우 가장 치명적인 상처는 심장을 관통한 깊이 15cm에 달하는 자상이었는데 이 한 방으로도 충분히 사망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범인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목, 얼굴, 복부 등을 계속해서 찔렀습니다. 특히 목 부위의 상처들은 경동맥을 정확히 겨냥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로 찌른 흔적이 역력했고 이는 범인이 이성을 잃은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얼굴에 남은 3군데의 자상은 피해자의 인격 자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정민아 씨의 시신에서 발견된 상처들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가슴 부위에만 9군데의 자상이 있었고 그중 5군데는 유방 부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여성으로서의 그녀를 특별히 공격 대상으로 삼았음을 시사하는 증거였습니다. 목 부위의 상처는 7군데였는데 기도와 식도가 완전히 절단될 정도로 깊고 격렬한 공격이었습니다. 얼굴에도 4군데의 자상이 있었는데 특히 입술과 뺨 부위가 집중적으로 공격받았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이러한 상처 패턴이 질투나 성적 집착과 관련된 범죄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손과 팔에 남은 여러 군데의 방어 상처는 그녀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을 보여주었고 손가락 2개는 부러져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의 사망 시점은 실종 당일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로 좁혀졌습니다. 위 내용물 분석 결과 박도영 씨는 사망 2~3시간 전에 저녁 식사를 했던 것으로 보였고 정민아 씨 역시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두 사람 모두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두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누군가를 만났고 갑작스러운 공격을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조직 샘플에서는 미량의 피부 조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그녀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인을 핥힌 흔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사용된 흉기는 날 길이가 약 15cm 정도 되는 단도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처의 폭과 깊이 그리고 칼날의 형태를 종합해 볼 때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일반적인 식칼이나 등산용 칼이 아니라 양쪽 모두 날이 서 있는 전투용 나이프나 사냥용 칼로 보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 준비된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며 범인이 가지고 갔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상처의 각도와 깊이를 분석하여 범인의 신장이 170cm에서 180cm 사이의 것으로 추정했고 오른손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이러한 부검 결과를 토대로 범행의 동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처의 위치와 빈도, 특히 얼굴과 목, 가슴 부위에 집중된 공격 패턴은 전형적인 질투형 범죄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프로파일러 김태훈 박사는 이 사건의 범인이 피해자들, 특히 정민아 씨와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거나 그러기를 원했던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거나 약속 장소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했습니다. 얼굴을 공격한 것은 피해자의 정체성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고 이는 강한 소유욕과 지배욕을 가진 인물의 범행 패턴과 일치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사팀은 정민아 씨의 과거, 교제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과 동료들을 상대로 한 집중 조사가 실시되었고 특히 박도영 씨와 사귀기 전에 교제했던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었습니다. 친구 이수진 씨의 증언에 따르면 정민아 씨는 약 2년 전에 최현우 씨라는 남자와 1년 정도 교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수원 시내의 한 IT 회사에서 근무하는 34살의 직장인이었고 처음에는 정민아 씨에게 매우 잘해주고 다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점 더 강한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민아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 들었습니다. 이수진 씨는 당시 정민아 씨가 자신에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정민아 씨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질투했고 병원에서 남자 환자나 남자 의사와 대화하는 것도 못마땅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려 했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병원 근처에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지켜보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는 이러한 행동들이 부담스러워 결국 1년 만에 헤어지기로 결정했고 최현우 씨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했으며 때로는 병원 앞에 나타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민아 씨는 결국 최현우 씨의 지속적인 접근이 두려워 병원 측에 도움을 요청했고 병원 보안팀에서 그를 저지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최현우 씨의 연락이 뜸해졌고 정민아 씨는 그가 드디어 자신을 잊은 것이라고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박도영 씨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수진 씨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약 2달 전쯤 정민아 씨가 전화로 자신에게 병원 근처에서 최현우 씨를 다시 본 것 같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그저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이 최현우 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수진 씨는 증언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최현우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근무하는 회사에 연락한 결과 그는 사건 당일 정상적으로 출근했고 저녁 6시에 퇴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처리했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퇴근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고 있었고 저녁 시간 이후 어디에 있었는지 확인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사팀은 최현우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최현우 씨는 수사팀의 소환에 협조적으로 응했습니다. 그는 34살의 평범해 보이는 직장인으로 키가 175cm 정도였고 마른 체격에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수원남부경찰서 조사실에 들어선 그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수사관들의 질문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강력팀 박성민 경위는 먼저 그에게 정민아 씨와의 관계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현우 씨는 자신이 2년 전 정민아 씨와 교제했던 사실을 인정했고 헤어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은 그녀를 완전히 잊었으며 새로운 여자친구도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행적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최현우 씨는 그날 저녁 6시에 회사에서 퇴근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원역 근처의 헬스클럽에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그 헬스클럽에서 운동하는 습관이 있었고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운동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헬스클럽 근처 편의점에서 샌드위치와 음료수를 사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이후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다가 12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그가 말한 헬스클럽에 연락하여 출입 기록을 확인했고 실제로 그날 저녁 6시 59분에 입장하여 9시 4분에 퇴장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헬스클럽의 CCTV 영상도 확보되었습니다. 영상에는 최현우 씨가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 기구를 사용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2시간 내내 거의 쉬지 않고 운동에 집중했으며 중간에 잠깐 화장실에 다녀온 것 외에는 헬스클럽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헬스클럽 트레이너와 다른 회원들도 그날 그를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편의점 영상에서도 9시 13분경 그가 샌드위치와 음료를 구매하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계산 영수증도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최현우 씨가 사는 아파트의 출입 기록도 조회되었습니다.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최신형 스마트 도어락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출입 시간이 자동으로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저녁 9시 27분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으며
그 이후 다음 날 아침 7시 5분에 출근하기 위해 나갈 때까지 현관문이 열린 기록이 없었습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CCTV를 확인한 결과 그의 차량은 그날 저녁 내내 제자리에 주차되어 있었고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증거들은 최현우 씨가 범행 시간대에 범행 장소에 있을 수 없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범행 추정 시각은 밤 11시에서 자정 사이였고 범행 장소는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이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아파트는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고등동까지는 차로 이동해도 최소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가 9시 27분에 집에 들어간 후 다시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 출입 기록으로 증명되었고 차량도 움직이지 않았으므로 그가 범행 장소에 갈 방법이 없었습니다. 설령 택시나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가 집을 나간 흔적이 전혀 없었고 주변 택시 회사들의 배차 기록에서도 그의 아파트 근처에서 그 시간대에 손님을 태운 기록이 없었습니다. 최현우 씨의 주거지와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의 원룸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지만 범행과 관련된 어떠한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흉기로 추정되는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는 부엌에 있는 일반적인 식칼들 뿐이었고 그것들은 모두 깨끗한 상태였으며 혈흔 반응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의류들을 루미놀 시약으로 검사했지만 혈흔 흔적이 있는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차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렁크와 실내를 정밀 조사했지만 혈흔이나 섬유질, 피해자들의 소지품 등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최현우 씨의 지문과 DNA를 채취하여 범행 현장에서 수집한 증거물들과 대조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정민아 씨의 차량 내부에서 채취된 수십 개의 지문들 중에서 최현우 씨의 것과 일치하는 지문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차량 곳곳에서 채취된 혈흔과 체액의 DNA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은 피해자 두 사람의 것이었고 일부 미확인 DNA가 있었지만 최현우 씨의 DNA와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정민아 씨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조직 샘플의 DNA도 최현우 씨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 기록도 그의 알리바이를 뒷받침했습니다. 사건 당일 저녁 내내 그의 휴대전화는 장안구 일대에서만 신호를 발신했고 범행 장소인 팔달구에서는 단 한 번도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최현우 씨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결국 그를 용의선상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최현우 씨가 완벽한 알리바이로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수사팀은 다시 처음부터 모든 증거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회의실에서는 연일 긴급회의가 열렸고 수사팀장인 최민호 경감은 팀원들에게 현장에서 수집한 모든 증거물을 다시 한번 철저히 분석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과학수사팀에게는 범행 차량에서 채취한 지문과 DNA, 샘플들을 더욱 정밀하게 검사하라는 특별 지시가 내렸습니다. 사건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은 하루빨리 범인을 검거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지문분석실에서는 정민아 씨의 차량에서 채취된 총 87개의 지문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지문은 피해자인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의 것이었고 일부는 불완전하거나 중첩되어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분석팀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해 나갔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지문 감식관 이정훈 주무관은 조수석 쪽 대시보드 하단 모서리 부분에서 채취된 지문 하나에 주목했습니다. 이 지문은 다른 지문들과 달리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 찍힌 것으로 보였고 지문의 선명도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이정훈 주무관은 이 지문을 경찰청 통합지문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여 대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전국의 경찰관, 공무원, 그리고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수백만 개의 지문 데이터를 검색하는 데는 불과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정훈 주무관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찰관의 지문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경찰관이 다름 아닌 수원남부경찰서
강력 3팀 소속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박도영 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하는 형사였습니다. 이정훈 주무관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정보는 곧바로 수사팀장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최민호 경감은 보고를 받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찰 내부에서 범인이 나왔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싫은 최악의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는 즉시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긴급 보고를 올렸고 청장은 이 사건을 급비로 처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다면 경찰 조직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사팀은 비밀리에 해당 경찰관에 대한 신원 확인과 배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문의 주인은 김세훈 씨였습니다. 그는 36살로 박도영 씨보다 한 살 많았고 경찰대학 동기였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해에 임용되어 초임지부터 인연을 맺었고 약 3년 전부터는 같은 수원남부서 강력 3팀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을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형사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강력 사건 수사에서 뛰어난 추진력을 보여주었고 용의자 검거율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동료들의 비공식 증언에 따르면 김세훈 씨는 성격이 다혈질이고 고집이 센 편이었으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와 박도영 씨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팀 동료 형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비공식 면담을 실시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력 3팀의 한 선배 형사는 김세훈 씨와 박도영 씨가 최근 몇 달간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 방법을 놓고 자주 의견 충돌을 빚었고 때로는 사무실에서 큰 소리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한 달 전쯤에는 한 사건의 용의자 조사 방식을 두고 심하게 다툰 적이 있었는데 김세훈 씨가 강압적인 조사를 주장한 반면 박도영 씨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정보는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강력 3팀의 막내 형사였던 이준혁 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약 반년 전 회식 자리에서 김세훈 씨가 술에 취해 정민아 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박도영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동료들에게 박도영 씨의 여자친구가 정말 예쁘다며 자신이 먼저 알았다면 자신이 사귀었을 것이라는 농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술자리의 가벼운 농담으로 여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의 어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던 것 같다고 이준혁 씨는 회상했습니다. 다른 동료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여성 형사인 최수진 씨는 석 달 전쯤 김세훈 씨가 혼자 점심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정민아 씨의 병원 근처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당시 정민아 씨가 환자들을 대하는 모습이 정말 천사 같았다며 칭찬했는데 최수진 씨는 그의 표정에서 단순한 칭찬 이상의 감정을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 이후로도 가끔 정민아 씨에 대해 물어보곤 했고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의 관계가 얼마나 진지한지 결혼 계획은 있는지 등을 넌지시 확인하려 했다고 합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개인 신상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혼이었고 과거 2번의 연애 경험이 있었지만 모두 여자 쪽에서 먼저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세훈 씨는 연애할 때 상대방에게 매우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것이 이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1년간은 특별히 만나는 여성이 없었고 주말에도 대부분 혼자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김세훈 씨가 최근 들어 더욱 예민해지고 감정 기복이 심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특히 박도영 씨가 정민아 씨와의 데이트 이야기를 할 때면 김세훈 씨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김세훈 씨의 근무 일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오후 5시에 퇴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강력팀 형사들은 야근이 잦았고 특히 그날은 처리해야 할 사건이 여러 건 남아 있었는데도 일찍 퇴근한 것이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는 그날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며 서둘러 퇴근했다고 합니다. 어떤 약속인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평소와 달리 서두르는 모습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차량이 경찰서 주차장을 빠져나간 시각은 오후 5시 15분이었고 그 이후의 행적은 묘연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가 나온 직후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모든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 위치 기록을 긴급 조회한 결과 사건 당일 저녁 그의 휴대전화는 오후 5시 20분경 수원 남부경찰서를 벗어난 후 수원 시내 여러 곳을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정민아 씨가 근무하던 병원 인근에서 신호가 포착되었고 밤 10시 30분경부터는 팔달구 고등동 일대에서 신호가 같았습니다. 이는 범행 추정 시각과 장소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범행 후인 새벽 1시경 그의 휴대전화가 수원 외곽의 한 야산 지역에서 신호를 발신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세훈 씨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도 확보되었습니다. 경찰 차량에는 의무적으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의 개인 차량에도 최신형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사건 당일의 영상이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도적인 증거인멸 행위였습니다. 과학수사팀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려 시도했지만 김세훈 씨가 전문적인 방법으로 완전히 포맷해버렸기 때문에 복구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러한 행동 자체가 그에게 숨겨야 할 무언가가 있다는 강력한 정황 증거였습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인 실종 신고 당일 김세훈 씨는 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싶다고 요청했고 승인을 받아 경찰서를 떠났던 것입니다. 당시 팀장은 김세훈 씨가 동료의 실종 사건으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휴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도주를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지만 이미 비어 있었고 집주인의 말에 따르면 며칠 전 큰 가방을 들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국에 김세훈 씨에 대한 수배령이 내려졌습니다. 그의 사진과 인상착의가 모든 경찰서와 파출소에 전달되었고 공항과 항만, 주요 터미널에도 검문이 강화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세훈 씨는 경찰 수사 기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형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추적을 피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의 전원을 꺼버렸고 신용카드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기 중으로 사라진 것처럼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은 김세훈 씨의 지인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혹시 그와 연락이 닿았는지, 어디로 갔을 것 같은지 물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김세훈 씨의 부모님은 충청북도 청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아들이 휴가를 냈다는 연락만 받았을 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지만 경찰은 그들의 전화와 집을 감시하며 혹시 김세훈 씨가 연락을 취할 가능성에 대비했습니다. 도주 사흘째 김세훈 씨의 신용카드가 충청남도 태안군의 한 편의점에서 사용되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태안 지역으로 출동했고 편의점 주인에게 확인한 결과 김세훈 씨로 보이는 남성이 라면과 음료수를 구매했다고 증언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틀림없이 김세훈 씨였습니다. 그는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체격과 걸음걸이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그 남성이 근처 바닷가 쪽으로 걸어갔다고 말했습니다. 태안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해안경비대와 지역 경찰이 총동원되어 해변과 민박집, 펜션 등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수색 이틀째 되는 날 오후 한 소형 모텔 주인이 수상한 투숙객을 신고했습니다. 그 투숙객은 사흘 전부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고 식사도 거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모텔 주인이 방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어 걱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사팀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고 모텔을 포위한 후 객실 문을 열었습니다. 침대에는 김세훈 씨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고 체포되는 순간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수사관들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수원 남부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한때 동료였던 형사들이 그를 수갑을 채워 조사실로 데려가는 모습은 참담했습니다. 강력 3팀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많은 형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를 담당한 박성민 경위는 김세훈 씨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였기에 더욱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세훈 씨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질문에도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김세훈 씨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그의 지문, 휴대전화 위치 기록, 그리고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미세한 혈흔 흔적들이 하나하나 제시되었습니다. 과학수사팀이 그의 차량 트렁크를 정밀 조사한 결과 청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펫 틈새에서 피해자들의 혈액형과 일치하는 혈흔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집에서 압수한 옷장 깊숙한 곳에서 혈흔이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발견되었는데 DNA 검사 결과 정민아 씨의 혈액이 검출되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이 모든 증거를 보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자백을 들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약 1년 전 회식 자리에서 처음 정민아 씨를 보았을 때부터 그녀에게 강한 끌림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 목소리, 모든 것이 자신을 사로잡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강한 집착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정민아 씨가 근무하는 병원 근처를 배회했고 그녀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박도영 씨를 동료이자 친구로 생각했지만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여자를 가져간 사람으로 증오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고 정민아 씨에 대한 생각으로 괴로워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것이어야 했는데 박도영 씨가 그녀를 빼앗아갔다는 왜곡된 생각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박도영 씨가 그날 저녁 정민아 씨와 중요한 만남을 가진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것이 청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성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김세훈 씨의 자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조사실의 녹음기는 그가 털어놓는 범행의 전말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오후 일찍 퇴근한 후 정민아 씨의 병원 근처에서 그녀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습니다. 저녁 6시 30분경 정민아 씨가 병원을 나서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가 주차장에서 차에 타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김세훈 씨의 가슴 속에서는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몰고 정민아 씨의 차량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수원 시내의 한 레스토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잠시 후 박도영 씨가 나타났고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자신의 차 안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두 사람은 레스토랑 안으로 들어갔고 김세훈 씨는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그들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약 2시간 후인 밤 10시경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계속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박도영 씨가 무언가를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였는데 김세훈 씨는 그것이 반지일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잃는다는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가 박도영 씨와 결혼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그녀를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차 트렁크에 평소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던 사냥용 칼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 칼은 몇 년 전 등산을 다닐 때 구입한 것으로 날 길이가 15cm 정도 되는 양날 나이프였습니다. 그는 트렁크에서 칼을 꺼내 허리춤에 숨기고 두 사람을 뒤쫓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영 씨와 정민아 씨는 정민아 씨의 차에 함께 탔고 차는 수원 시내를 벗어나 주택가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세훈 씨는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차량은 팔달구 고등동의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고 인적이 드문 곳에 멈춰섰습니다. 김세훈 씨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를 조금 떨어진 곳에 세우고 걸어서 그들의 차에 접근했습니다. 차 안에서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정민아 씨는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도영 씨는 깜짝 놀라 창문을 내렸고 김세훈 씨의 얼굴을 보자 이해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료가 왜 이곳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김세훈 씨는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 박도영 씨를 찔렀습니다. 박도영 씨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가슴에 칼을 맞았고 김세훈 씨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찔러댔습니다. 목, 얼굴, 복부를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정민아 씨는 비명을 지르며 차 문을 열고 도망치려 했지만 김세훈 씨가 더 빨랐습니다. 그는 차 반대편으로 돌아가 조수석 문을 열고 정민아 씨를 붙잡았습니다. 정민아 씨는 필사적으로 저항했고 그를 핥히며 도망치려 했지만 김세훈 씨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김세훈 씨는 그녀를 차 안으로 밀어넣고 무자비하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김세훈 씨는 자백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분노와 질투, 그리고 소유할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는 왜곡된 생각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특히 정민아